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마스터마인드 2기, 3기 저희 함께 시작하는 시즌 2 북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다른 분들 오늘 저기 윤밥상님하고 엘리샤님은 참석이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그분들 것까지 발제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잘 무사히 잘 끝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책은 이제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감탄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대부분을 발췌를 하기 전에 일단은 칼 세이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일단 네, 제가 잠깐만 우리 푸녀님을 잠깐만 푸녀님 잠깐 이거 오디오를 그 크라 오디오 잠깐만 꺼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분은 이제 1934년에 태어나서 1996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세요. 근데 또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기 때문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사실은 이 책이 먼저가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그 동명의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그 책이 먼저 아니 그 다큐멘터리가 먼저 유명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근데 이 책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공헌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컨택트라는 우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이제 시나리오까지 쓰시고 그런 그 굉장히 많은 그 대중들에게 이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알리는 엄청난 그런 공헌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크라다 보니까 이 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일단은 책을 보여드리면 책이 막 이렇게 엄청나죠. 거의 뭐 교과서에 해당할 정도로 뭐 사이즈도 엄청 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주문 받고 굉장히 많이 사실은 놀랬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근데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리학 책이니까 교과서 같이 그냥 그 천체 물리학? 그런 이제 천체 그런 물리학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꼭 역사책 읽는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인류학적 그런 역사학적인 내용들이 저기 많았기 때문에 되게 읽으면서 사실은 지루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지만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1장을 얘기를 드리면 1장의 제목이 이제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저 대충 제목에서 느낌을 가지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주를 그 아주 거대한 바닷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바닷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밝혀내낸 그런 우주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것들은 결국 아주 우리가 이제 발가락을 바닷물에 적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그 아주 고대 시절부터 우리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최고의 자랑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 대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이 50여만 권이 넘었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될 텐데 그 정보들을 또 이 도서관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고대 문명이 파괴되면서 이 700년 동안이나 건재했던 이 도서관이 파괴됐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단 몇 줄, 그러니까 그 책 한 권도 남아있는 것이 없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우리 고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런 많은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물론 현대 물리학자들이 많이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밝혀냈지만 그것들이 이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이제 바빌론의 사제인 베로소스라는 사람이 쓴 그 3권짜리 세계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권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에서부터 대홍수까지의 43만 2천 년의 그런 엄청난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연대기보다 100배나 긴 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조차도, 그러니까 이 책도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만 보더라도 엄청난데, 만약 이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정말 엄청난 이런 지구사적인, 그런 엄청난 보물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록에 의지한 것들, 우리가 그 밝혀낸, 공부를 해서 밝혀낸,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제 이 책 첫 번째 그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주의 나이는 이제 빅뱅, 최근의 빅뱅이 이제 150억에서 이제 20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은하도 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양계와 같은 행성들도 당연히 생명들도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코스모스, 지금 우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밟아온 결국엔 이제 진화의 과정일 거겠죠. 근데 이 우주의 진화 과정은 결국에 이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 기간이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먼저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결국에 이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아득히 먼 후손인데, 결국은 인류는 이 우주에서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를 알고자, 그러니까 이 우주를 알아야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알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지금 그 1장에서 그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이제 그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주 생명의 이제 푸가라는 제목으로 챕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제목으로 보면 One Voice in the Cosmic Like a Fug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One Voice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구만이 가장 완벽한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센터된 우리 위주로 생각했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그 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라이 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게 헤이케게라고 하는데,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싸우면서 한 사무라이가 완전히 이제 다 죽은 거죠. 다 죽여버린 거죠. 이제 그렇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바닷가에서 개들이 나타났는데, 그 개들의 그 개딱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개딱지가 사무라이처럼 생긴 그 개딱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개딱지는 사람들이 그 개딱지가 있는 그 개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사무라이, 혹시 이건 사무라이가 다시 이런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라이 개를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무라이 개가 지구의 그런 여러 가지 진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호가 되다 보니까 그 종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양을 지키는 개 또는 젖소,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생존하게 함으로써 이제 인위 도태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인위 도태가 되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떤 특정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생존을 하면서 자연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그 고대의 그런 그 많은 화석들 발견된 많은 화석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라져버린 그런 흔적도 사라버린 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뭐 이런 거 있죠. 뭐 삼엽충, 뭐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구라는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뜻은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결국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가장 최적화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마치 이 지구라는 그런 이런 지구라는 그런 장소 자체가 이런 환경 자체가 뭐 생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생명체 발생이라는 그런 가정은 옳지 않다라는 게 결국에 이 2장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슨 뭐 그쵸 뭐 화성, 금성 뭐 이렇게 엄청난 뜨거운 그런 뭐 행성이나 또 화성처럼 아주 추운 곳 뭐 이런 곳에는 생명체가 자라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게 태양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선을 더 넓게 마치 그거를 이 태양계 넘어서 우리 은하 넘어서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면 사실은 외계 생명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발전된 진화가 된 그런 외계 생명체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만이 가장 그 생명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소리, 그 원 보이스는 그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우주에서 울려오는 그런 정말 오케스트라의 소리처럼 각각의 악기가 내는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소리처럼 이 우주에서도 그런 다양한 생명체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챕터 우주 생명의 후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 관한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 사물에는 이제 변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는 이제 당연히 이 자연에는 이제 패턴과 어떤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규칙이나 그런 그 패턴을 뛰어넘는 그런 예외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가능했고 그런 과학을 통해서 밝혀낸 지식 때문에 우리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변화의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여기서 그 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인류가 처음에 사냥을 하고 불을 피웠던 것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런 고대인들이 이제 불을 피웠을 때 뭔가 산불이 났었겠죠. 그 당시에는 산불이 났을 때 뭐 먹었던 그런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맛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보고 알아낸 그런 것들을 결국은 지켜가면서 결국에 우리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내용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코스모스다 보니까 이제 별자리, 그러니까 그런 우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제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고 이제 언제 해가 지고 언제 해가 뜨고 언제가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근데 언제 비가 올 것 같고 언제 뭐 눈이 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런 달력이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고대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달력이자 그런 그 자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의 가장 그 믿을 만한 것이 결국 뭐였냐면 해와 달의 변화 그리고 별자리의 변화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변화를 읽어낼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천문학자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또 이제 뭔가 그 종교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도움으로 결국에는 사냥을 할 수 있었고 농경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천문학이 그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 이제 천문학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천문학과 수학과 문자가 이렇게 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런 이제 학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타고라스나 뭐 이런 그 유명한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수학자들이 아니죠. 아주 고대인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점성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미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점성술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다는 거. 근데 하지만 최근에까지도 사실 어떤 이런 점성술에 마치 그 뭐 명리학 이런 것처럼 그 서양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운명을 점치는 경우도 있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물리학자, 이제 천문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 자연 태양계에서 행성 운동의 3가지 법칙을 밝혀낸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구나. 그래서 뭐 첫 번째 법칙은 뭐 타원 운동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가 있으면 그 이제 중앙에 태양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이 도는데, 그 행성들이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타원으로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그게 타원 운동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2가지 법칙도 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영향을 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었죠. 아이작 뉴턴은 정말 인류 그 물리학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3가지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제 밝혀낸 사람인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밝혀내는 관성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사실은 자연 과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밝혀내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까지 적용이 되고, 인간의 사고 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그 방식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뉴턴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리의 바다 위에 조개 껍질을 찾아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분이 밝혀내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보기에는 이 엄청난 우주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분의 이런 뭐 케플러나 이런 뉴턴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학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물론 우리 아주 그 고대 시대부터 시작했던 그런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이런 그런 우주의 법칙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챕터인 천상과 지상의 이제 하모니 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는 그러면 블리스풀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챕터 네 번째가 천국과 지옥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헨리 해성에 대해 나와요. 1057년 중국, 1301년 동방 박사의 경배, 1446년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을 때에도 해성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헨리 해성이었어요. 태양 주변을 76년에 한 번 돈다는 이 해성은 1707년에 에드먼드 헨리가 예측에 성공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붙여져서 헨리 해성이 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관측된 게 1986년이니까 저희도 잘하면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서 헨리 해성이 지구와 이제 가깝게 된 해가 있었는데 그때 헨리 해성 꼬리에 그 시안 화물, 그 청산가리 같은 그런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는 소문에 이 청산가리가 하늘을 가득 메워 떨어지면은 지구 멸망의 날이 올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대처를 하면서 방독 마스크도 팔고 죽기 전에 광란의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책에 이제 목성형 행성에 대해 나오는데 이제 태양계 행성이 지구형이랑 목성형으로 나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저 네이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구형 행성은 이제 화성보다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암석 덩어리가 뭉쳐져서 만든 경우이고 그리고 반대로 목성형 행성은 이제 목성보다 바깥쪽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일컫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체로 모여서 생성된 그런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랑 화성은 지구랑 가깝고 지구형 행성이라서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금성은 갈릴레오가 제일 먼저 관측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는 분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금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더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금성은 섭씨로 대략 480도, 대기압은 90기압,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열 배출을 막으니까 점점 금성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게다가 금성의 구름들은 완전히 농축된 황산 용액이에요. 우리도 이제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되고 잘못하면은 금성처럼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지구 같은 환경의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화성 같은 그런 불모의 땅에 지구 환경을 이식시키는 기술까지 언젠가는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일론 머스크 생각하면서 지구는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은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영하에 머물렀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바다도 액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물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어느 정도 생명에 유익하지만 지금 이제 화석 연료로 현대 산업 문명이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챕터 읽으면서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챕터는 챕터 5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영화 마스도 생각이 많이 났고, 화성은 외견상 지구랑 굉장히 비슷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게다가 지구에서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지구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생명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너무 과열된 나머지 과학적인 기본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공상과학 소설들. 그 중에서 미국 보스턴 출신의 퍼시벌 로웰이 공상과학 소설 우주전쟁을 출판하기 이제 3년 전에 천문대를 설립을 해서 화성 생명의 존재 입증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특히 로웰이 연구한 거로는 이제 용수로 시스템이나 지능 있는 그 생명체의 존재, 식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림도 열심히 그렸었나 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생각들을 러셀 월리스라는 과학자가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준 외교관 신분으로 조선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이제 퍼시벌 로웰이라는 이제 인물을 보고서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시대에 한국 기행문에 대해서도 쓰셨대요. 고종의 사진을 처음 촬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보빙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제 로웰이 머물렀던 그 당시에 그 조선을 이제 이 서양인의 눈으로 이분이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당시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성까지, 조선시대의 화성까지 연구한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화성은 이제 빙점 이하의 온도의 행성이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밝혀졌거든요. 마르스 3호 때부터 이제 우주선 착륙할 때까지 이제 그 모든 여정을 책에서 읽으면서, 그 칼 세이건은 처음에 이제 그 책에서 나올 때 그 화성에 그 착륙할 때 모래 바람이 부는 걸 보면은 그 지구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구랑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행성에 이제 착륙할 때 모래 바람이 휙 부는 걸 보면은 이제 우주선이 착륙하는 정도만으로도 이제 큰 모래바람이 불 정도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일 거라고 생각이 그냥 들어요. 이산화탄소가 아주 풍부하고 오존은 아예 없어서 자외선이 계속 내리쬐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테슬라의 오너이신 앨런 머스크가 개발을 하게 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가요. 로켓은 이제 또 중국에서 발명됐지만 14세기경에 유럽으로 흘러가서 전쟁이 의문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기서 인공위성이 탄생하고 유인 우주선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구소련은 무인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서 금성 사진을 처음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화성에서는 한 번도 탐사선의 착륙을 성공적으로 시키지 못했었대요. 이 저자 칼 세이건이 참여한 바이킹은 화성 사진 전송에는 성공을 해요. 화성의 경관이 이제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갈 조각이랑 바위 덩어리만 널려 있고 생명의 징조까지는 보지 못했었어요. 이제 인간은 따지고 보면은 물이랑 칼슘이랑 각종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인데, 생명의 본질은 이제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고 저자가 강조를 해요. 그 이번 챕터 읽으면서 너무 좀 어려웠는데요. 그 울프 바니시액이라는 과학자는 울프 트랩을 만들어서 화성에 생명체를 배양할 수 있는지도 실험을 했었대요. 그래서 남극 지역에서 살 수 있으면 화성에서도 살 수 있을 거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분이 남극에서 실험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들었던 여러 배양액들을 원래는 그 화성에 가서 가려는 시도를 하셨었대요.
그때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시도는 무산이 되고 아직도 이제 화성에서 생명이 존재를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예요. 화성에는 유기 분자도 없고 핵산이나 단백질처럼 생명체를 구축하는 기본 물질, 뭐 단순한 형태의 탄화수도 없다고 하고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사람을 구성하는 물이랑 유기 분자들 이런 거를 다 돈으로 주고 살려면 그 당시 돈으로 $10,000,000가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비싼 거죠. 화성의 환경을 지구화해서 정말로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도시가 건설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제 칼 세이건이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화성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던 없던 그게 심지어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인간을 위해서 화성을 지구화하지는 말자. 다른 행성까지는 망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그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생겨난 그 미션이 그거잖아요. 그 결국에 이제 화성에 인류를 보내서 인류가 화성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게 결국 스페이스X가 될 텐데. 그래서 뭐 회사의 그런 그 비전에는 2025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의 그런 에 대해서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재밌는 발제, 화성에 관한 재밌는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뉴님 6번째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7번째 밤하늘의 등뼈 두 군데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행자가 나오길래 되게 호기심 가득히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여행자가 도대체 누구야? 왜 여행자 안 나와? 이러고 읽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그 보이저호가 이제 우주에 띄어지게 되는데 이 한글로 보이저호라고 해서 그냥 어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보이저? 여행자? 그러니까 이 보이저호가 여행자였어요. 그러니까 곧 이 탐색기가 우주에 띄어지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는 탐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네, 챕터 6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예전에는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있다면 이제 현대는 인류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현대판 시대륙이라는 그 무인 우주선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걸 이제 보이저호 2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이저호가 이제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는 어떤 대항해 시대를 이제 현대판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대항해 바다가 아닌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탐험선. 그런데 7장이 정말 재밌었어요. 네덜란드가 엄청난 곳이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미술에 관한 역사책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별과 천문과 그 예술에 관련해서 이 네덜란드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됐었더라고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종교적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별을 두고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는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생각 자체도 저항하는 거고 뭔가 종교적인 것에 그 반감을 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있다가 네덜란드에서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네덜란드가 계몽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웬만한 저희가 들어본 유명 예술인, 철학가, 수학자 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네덜란드인은 아니었고요. 그 이제 유럽에서 그 뭐지 종교적으로 이제 짓눌렸던 사람들이 그 사회에 짓눌려서 그게 이제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거주했듯이 그때 유럽인들이 많이 지식인들이 네덜란드로 와서 그 계몽주의 문명을 이제 즐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그런 식으로 다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확 발전이 된 거예요.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쓰여진 어떤 책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다 허용을 하고 또 그거를 자기네는 나라 언어로 출판을 해서 같이 읽고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 계속해서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게 챕터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그렇게 쭉 가고 보이저가 나오고 네덜란드가 나오고 네덜란드가 그런 식으로 많은 과학인들을 창출해내고 네. 그래서 네, 세계가 통째로 네덜란드 활동 무대가 되는데요. 그 시기에 17세기였어요. 그리고 지혜와 꾀에 의존해야 했던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철저한 평화 정책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전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흘렀던 사상의 흐름을 다 무시하고 다 관대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받아들였대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7세기에 그렇게 오픈해서 받아들였다는 게.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은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하고요.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존경하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와우, 네덜란드 몰랐어요, 이런 곳인지. 그 다음에 수학자 데카르트, 예술가, 과학자, 또 철학적 성향의 혁명가들을 모두 발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별들의 섬을 항해하는 보이저 2호 그리고 발견, 기록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 챕터 6였어요. 저는 비교적 그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던 챕터 1에서 5보다는 좀 읽기가 재밌고 좀 쉬웠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저도 챕터 3에서 완전 와 이거 어떻게 넘기지 한 장 한 장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너무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챕터 6가 끝나고 챕터 7 이것도 그 제목이 재밌어요. 밤하늘의 등뼈 등하고 허리는 우리 빅토리아님이 전문가신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7은 칼 세이건의 그 옛날 이야기가 이제 회상이 돼요. 브루클린에서 살았었는데 어릴 때 브루클린 도서관에 가서 스타에 관해, 그러니까 별에 관해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거기 책을 찾는데 거기 그 도서관에 계신 분이
유명인들을 관련된 책을 주셨다는 거야. 스타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별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챕터 7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어릴 적에 처음 가보고 미지의 세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정말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별에 관한 책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우주를 어떤 상상을 했을 때 도서관을 바라보는 느낌과 우주와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별에 관한 지식과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천문학자로 자기가 이제 천문학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돼요. 챕터 7에서 그 브루클린 도서관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수천 년 동안 신들이 많았죠. 그리스에서 신들이 인류를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모든 질병이라든지 날씨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끔 이렇게 단어를 생각이 환경적으로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은 신의 지배 아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깨집니다. 앞 챕터에서는 네덜란드가 나왔다면 챕터 7에서는 이오니아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이오니아라는 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고요. 이런 작은 섬에서 섬에서 코스모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코스모스의 근원지가 이 이오니아 섬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오니아의 섬은 배들의 왕래가 활발하고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어요.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들의 지배를 받았던 인류라고 생각했었다면 인간, 동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사람들은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혼돈, 케이어스라고 하죠. 케이어스에서 질서라고 뜻하는 코스모스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라는 말을 처음 꺼낸 이가 피타고라스였어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교주였어요. 교주였는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을 뿐이었죠. 어찌되건 이분으로 통해서 코스모스가 최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말이 재밌었겠죠. 챕터 7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오니아가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과 아이오니아는 아까 네덜란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기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그렇게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생각도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돈다라는 생각도 그때 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칼 세이건이 말하기를 사실은 중국이 더 앞섰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많은 발견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더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으나 그것을
실행화하고 펼쳐낸 거는 아이오니아 섬이었죠. 네.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과학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아이오니아이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제가 거기까지 읽었네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밤하늘의 등뼈라고. 등뼈가, 이거 책을 펴야 되는데, 은하수를 말하는 거래요. 은하수. 그러니까 사람 몸의 기준이 이 등골이잖아. 등뼈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구의 어떤 기준, 뭐 중심, 어떤 그런 것들의 것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표현한 게 등뼈. 그래서 밤하늘의 은하수, 밤하늘의 등뼈, 뭐 이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빌은 얘기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네, 제가 읽은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아주 너무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그렇게 이제 천문학이나 그런 쪽에 이제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겁 없이 그 배를 띄워서 결국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이제 18세기 이럴 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아주 발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동그리님이 이제 8장과 9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하고 이제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바쁘신가 봐요. 지금 동그리님이 요새 그 애가 콧물을 흘리는데 애가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안 받아준대요. 콧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애기 보고 막 이러시느라고 되게 많이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혹시 그 일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뭐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무슨 그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그 경험적으로도 사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주 고층 빌딩을 봤을 때 고층 빌딩 1층과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뭐 1분은 뭐 60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길거나 짧거나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상대성 이론.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그런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딸은 이미 다 이제 거의 이제 그 할머니가 돼서 이제 젊은 아버지를 맞이하는 뭐 이런 내용의 뭐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되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스페이스X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우주 그리고 사실은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이스X에서도 그 최초의 그 유인 우주선을 쏘았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구 대기권에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 여행이 이제 뭔가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 어떤 것일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장이 되겠고 이제 9장은 이제 별들의 삶과 죽음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제 태양은 이 별이 이제 이게 탄생이 있었고 결국은 탄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언젠간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언젠간 죽게 되면 태양이 결국은 빛을 잃고 열을 잃고 이제 결국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우주 먼지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뭐 당연히 태양계도 같이 함께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계가 좀 뭔가 이제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별들의 삶과 죽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뭐 듣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이제 별빛도 어느 우리는 이제 별 하나에서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은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빛들의 그런 모임, 그 모여진 그 빛들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들이 이미 살아서 이미 죽어서 없어진 그런 은하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둥바둥하게 살 이유가 없겠다. 뭔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8장과 9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장하고 11장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윤 박사님이 못 하신다 해서 제가 발제를 지금 급하게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10장은 이제 영혼의 벼랑 끝, 이제 11장은 이제 미래로 띄운 편지, 이렇게 내용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영혼의 벼랑 끝, 이 뜻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빅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빅뱅이로 인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150에서 2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그 폭발이 되는데, 그 폭발이 있기 전에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 빅뱅이 있기 전에 그 상태는 아주 높은 밀도지만 부피는 전혀 같지 않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우주는 그 빅뱅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은하가 수십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는 아까 뭐 이렇게 뭐 백번처럼 보인다, 우리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뿌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100억, 1000억 개 이상의 그런 별들로 만들어진 그런 유동성의 구조물인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몸이 세포가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제의 내가 아니죠. 이 안에서는 정말 많은 세포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또 다시 생성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의 그냥 보존되는 하나의 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그런 변화 속에서의 사실은 그런 하나의 순간의 나를 내가 보는 거라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은하계가 하나의 그 은하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별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시 또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영혼의 벼랑 끝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그럼 우주는 어떤 것이었던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정말 무인 상태에서 우주가 생겨났는가? 그래서 이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인간이 이거를 대답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토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결국에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답까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그런 머릿속으로는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답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임시 변통이라고 이 칼 세이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신은 무엇인가, 신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퀘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창조주는 어디서 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우주의 기원에도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결국에는 그러면 신은 항상 존재했다라고 만약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된다면, 그러면 우주도
항상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칼 세이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 이상으로 사실은 지금 어느 인간의 어느 이런 지적인 수준으로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있는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 우주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만들어진 진동 우주일 텐데 이 진동 우주의 운명은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까 그 태양계의 운명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영원히 팽창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아주 작은 소립자만이 존재하는 아주 적막한 세상이 우리가 이제 마치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끝이 될 텐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팽창을 하다가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팽창을 하다가 거기서 계속 팽창되고 거기서 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새롭게 이제 별들이 생겨나고 뭔가 이렇게 우주가 새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가 영원히 순환하는 거라는 게 많은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가 될 텐데, 이제 이 칼 세이건은 아주 재밌는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뭐 마블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뭐 평행 우주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제 우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주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마치 뭔가 이렇게 건물을 이루듯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계층 구조 이론을 이분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우주하고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 빅뱅 위에 하나의 우주일 텐데, 다른 우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4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4차원의 그 길을 그 블랙홀을 통해서 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 챕터 영혼의 벼랑 끝이라는 챕터를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11장은 이제 미래로 띄운 편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주 고등한 지적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은하수 은하에만도 100만 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뭔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동식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이제 흑동고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흑동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을 가지고 진화한 이제 포유류인데, 이 흑동고래는 15,000km가 떨어진 그런 거리의 다른 고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흑동고래가 결국 노래를 부르는데 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의 영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노래의 정보량이 뭐 10의 6승 비트에 이를 정도로 아주 뭐 거대한 그런 그 분량,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쓸만한 분량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고등 생물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흑동고래의 그 유전자가 얼마나 그런 그 깊이를 가지고 두뇌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유전자에 있는 그런 그 유전자 은행 과 또 더불어 이 인간의 뇌에도 이제 두뇌 도서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를 하잖아. 인간의 뇌에 우리는 뭐 몇 프로도 못 쓰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비트로 만약 인간 두뇌 정보량을 잰다면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총수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10조 비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2천만 권 이상의 그런 사이즈인데, 이 엄청난 이 두뇌의 이런 그 두뇌 도서관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또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쌓였던 모든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들을 다 들어있는
그런 이 두뇌의 사이즈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사실은 가능성이란 얘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뭔가 학문을 하면서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소수의 인간들만이 가능한 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그런 용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행자 보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보이저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목성과 토성을 탐사할 목적으로 이제 쏘아졌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태양계를 완전히 지나서 이제 은하로 날아갈 텐데 이 보이저호에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당연히 뭐 다른 그런 은하계에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체들이 이 보이저호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 레코드판에 적힌 인간에 대한 정보 이상으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는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대요. 그래서 단지 이 레코드판에는 그 인간의 유전자, 사람의 두뇌, 그 인간의 그 두뇌 도서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브리타니카 그 백과사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이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역할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판에 실린 그 정보의 수명이 이제 한 10억 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로 만약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우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얼마 만에 이게 정말 외계 생명체에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나 이런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마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가장 고등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물론 뭐 그게 뭐 사실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지만 아까 흑동굴의 얘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워낙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그런 뭐 사이즈도 그렇고 아까 두뇌 도서관의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는 다른 그런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지구를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외계 문명과의 그런 외계 문명과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외계 문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이저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우주선을 보냈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서 그래서 이 지구 문명도 이 은하 문명 안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지금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벌써 시간 7시가 지나서 제가 이제 빨리 이 부분을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인류사적인 그런 여러 엄청난 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천문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한테만 관심을 가진 이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제로 이 우주에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주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 엄청난 그런 무슨 전쟁 그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와서 뭐 지구가 식민지 되고 막 이런 막 굉장히 두려운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계 문명을 탐색하고 뭔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를 뭔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 지구를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모든 생명체 또는 이거는 이제 우주의
우주 수준까지 우리의 그런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안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주 생명체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코스모스의 발견은 이 지구의 전체, 우주의 전체 이런 역사 쪽에서 볼 때 아주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전체 그 빅뱅 이후의 그 시간으로 볼 때 0.1%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체의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마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책의 정보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제 한마디씩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뭐 보셨는지 이제 소감을 얘기해 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한참 전에 발제해 주신 블리스풀님 어떻게 마무리 하실까요? 이게 아니. 네, 이 책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묵혀뒀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읽게 되어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특히나 이렇게 두껍고 방대한 내용의 책을 그래도 같이 읽었으니까 완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1편이랑 2편을 찾아봤는데 그 나머지도 그 영상 통해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영상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영상 한번 찾아보면서 궁금한 내용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포뇨님? 네, 저는 분야에 상관없이 두꺼운 책은 절대 읽지 않는데 같이 읽어서 다 읽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읽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나 사진들이 궁금한데 저는 그 두꺼운 거 말고, 그러니까 원본 말고 그 다른 걸로 읽어서 그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칼세이건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보급판에 그게 적었군요. 몰랐네요. 저는, 근데 그림은 진짜 많아서, 네, 이 책은, 정말, 저는 이제 한국말판이어가지고, 저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학생들이나, 이거 영어 책으로 사가지고 진짜 한번 이건 쉐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그리님 이제 늦게 조인하셨는데 동그리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책이 참 뭐랄까 좀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은 책이었던 것 같고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물리, 화학, 생물 막 다 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읽었던 부분은 좀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생명이라는 것도 우주 별이 만들어지는 데서 이렇게 유래됐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내든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 이런 게 다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지 이런 조금 그런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늦게라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별에서 왔다라는 거, 우주에서 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내용이 우주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좀 봐야겠다.
밤하늘에 어떻게 달이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덕분에 네, 이 두꺼운 책 이렇게 재밌게 읽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책을 일주일 만에 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를 키우시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시간 초과했는데, 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초과가 됐네요. 근데 책이 두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한번 시간을 지켜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우리 네, 우리 저기 몰리님이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서부 시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블리스풀님이 하시게 될 텐데, 블리스풀님 어떤 책인지 뭐 이렇게 나중에 그 핫톡에다가 저희 뭐 이 발제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내주시고, 발제를 할 것 같으면 한번 나눠서 해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발제 가능하신 분은 거기다가 이제 동의한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저녁 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리님 안녕. 끝. 됐어. 네, 감사드려요.